안녕하세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잔차 제곱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잔차를 이제 정의를 했었고요. 그러한 잔차를 통해서 오차를 우리가 추정을 하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네. 어, 우리가 이제 오차를 다시 써보면 오차는 관측값에서부터 그 실제의 그 회귀 직선에서의 이제 값을 우리가 어, 뺀 것을 차이를 이제 오차라고 했었는데요. 자, 이런 오차는 그 회귀 직선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오차를 우리가 관측할 수는 없고 대신에 회귀 직선을 우리가 추정은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추정된 회귀 직선으로부터 예측값, 추정값을 이제 생각을 하고 관측값 i와의 차이를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잔차라고 불렀습니다. 이 잔차를 통해서 오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추론을 좀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잔차의 합은 0이었습니다. 따라서 잔차들의 표본 평균을 생각을 하면 0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잔차의 일종의 표본 분산을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해보면 그것을 통해서 오차의 분산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잔차의 이제 표본 분산은 이제 평균이 0이므로 잔차의 평균이 0이므로 결국은 제곱의 합을 계산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그 적당히 우리가 나눗셈을 좀 할 것인데요. 일단은 그것을 하기 전에 잔차 제곱합을 생각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잔차 제곱합을 우리가 SSE라고 불렀습니다. 그 값을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SSE 잔차 제곱합은 이제 잔차 제곱을 다 더한 것인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차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관측값과 우리가 추정된 회귀 직선으로부터 예측값 혹은 추정값을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두 값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값의 차이를 제곱을 한 것을 다 더하면 되겠는데요. 일단 앞에서 베타 제로 햇을 생각을 해보면 베타 제로 햇은 y 바 마이너스 베타 1 햇의 x 바와 같았으니까 일단은 베타 제로 햇 대신에 이 값을 대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이 두 값을 보면 베타 1 햇이 이제 공통이 되기 때문에 베타 1 햇으로 묶어서 xi 마이너스 x 바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yi하고 y 바를 이제 뺀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yi 마이너스 y 바와 지금 이제 요 두 개를 이제 합치면 이렇게 될 텐데 이제 앞에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의 제곱을 다 더하고자 하는데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두 개로 분류한 것처럼 앞부분을 제곱을 하고 뒷부분을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앞부분과 뒷부분을 곱한 것의 두 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yi-y바의 제곱과 베타 1 햇 xi 마이너스 x바의 제곱을 생각하고요. 이제 가운데는 이제 yi-y바와 베타 1 햇과 xi-x바의 곱의 마이너스 2배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하고 나니까 첫 부분에 있는 이 녀석의 제곱
을 해서 다 더한 서메이션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S 더블 Y라고 불렀던 값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이 부분은 그 인덱스 i와 서메이션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이므로 앞으로 묶어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베타1 햇을 묶어낼 때 그 베타1 햇을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결과를 이용을 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1 햇은 s의 더블 x분의 s의 xy 였기 때문에, 자, 그 값을 사용을 해보면 이렇게 묶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서메이션을 하는 부분이 생길 텐데, 그것을 보면 x의 편차와 y의 편차를 곱한 것을 다 더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sxy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을 보면 마찬가지로 베타1 햇의 제곱은 서메이션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이므로 조금 전에 한 것과 같이 묶어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제곱이니까 이제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뒷부분은 x들의 편차의 제곱의 합을 생각을 하면 될 테니까 그것이 s의 더블 x였습니다. 자, 이 값을 이제 정리를 이제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여기 분자에 있는 값과 분모에 있는 값들 하나를 이제 캔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모는 s 더블 x가 하나만 생길 텐데 그것이 두 번째 항에 있는 분모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분자를 보면 s의 xy가 여기도 제곱이고요. 이쪽도 제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동일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앞에 마이너스 2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값은 s의 y 더블 y 마이너스 sxy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s의 더블 x로 주어지겠습니다. 그것이 이 값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얻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지금 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앞에 우리가 계산한 과정으로부터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다시 보면 B라고 하는 편차 제곱합을 생각을 했습니다. 편차 제곱합은 임의로 정한 어떤 직선, 그래서 B0, B1이라고 썼습니다. 그 직선을 생각을 하고 그 직선에 의해서 그 yi 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하는 편차를 제곱을 이제 해봤습니다. 제곱이죠. 편차 제곱합을 생각을 하고 이 값을 최소로 하는 B0, B1을 이제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계산한 과정을 보면 이것을 완전 제곱 형태로 좀 바꿨었는데요. 자, 그래서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또 그 적당히 이제 상수가 있긴 있을 텐데 또 제곱의 형태로 이제 만들고 뒷부분이 지금 남아 있었는데요. 자, 이 값이 이제 최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곱 부분이 0이 되도록 우리가 B0하고 B1을 이제 정한 것이죠. 그렇게 정한 것이 베타0 햇이고 베타1 햇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B0 대신에 베타0 햇을 대입을 하고 B1 대신에 그 베타1 햇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0이 되고 그 편차 제곱합은 뒷부분만 남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D라고 하는 것은 B0 대신에 베타 0 햇을 대입을 하고요. 베타 1 대신
B1 대신에 베타1 햇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0이 되기 때문에 네모에 해당하는 부분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 식이 정확하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편차 제곱의 합이 됩니다. 따라서 편차 제곱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 편차 제곱 합의 그 잔차 제곱 합이죠. 네, 말이 잘못했는데 이제 잔차 제곱 합은 일반적인 편차 제곱 합에서 B0 대신에 베타 제로 햇, B1 대신에 베타1 햇을 이제 대입한 값이고, 따라서 앞부분은 0이 될 것이고, 그래서 뒷부분에 해당하는 값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 계산에서 뒷부분의 값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뒤로 넘어가 보죠. 네, 여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편차 제곱합 D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제곱한 부분에다가 뒷부분이 지금 이와 같은 값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조금 전에 계산한 잔차 제곱합의 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직접 잔차 제곱합을 우리가 계산을 해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우리가 얻은 식에서 그 B0, B1 대신에 베타 제로 햇, 베타 1 햇을 이제 대입을 했을 때의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값이 나온다라는 것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잔차 제곱합 계산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럼 이 잔차 제곱합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자, 오차들을 보는데, 오차는 다음과 같은 분포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즉,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는데요. 자, 물론 이제 이 값에 대한 어떤 관측값들은 우리가 구할 수가 없는데, 자, 잔차를 통해서 이 녀석이 어떻게 될까를 이제 추정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잔차의 평균은 그 오차의 평균과 동일하게 0이었고요. 그리고 잔차의 제곱합을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자, 이 값을 이제 계산을 이제 했는데요. 자, 그것은 일종의 이제 그 이 잔차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표본 분산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우선 그 평균 0과의 차이의 제곱을 다 더해 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 자체가 이제 표본 분산하고는 다를 텐데요. 자, 표본 분산을 생각하려면 이 값을 적당히 표본의 개수를 사용을 해서 나눗셈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여기서는 n도 아니고 n-1도 아니고 지금 n은 표본의 크기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다르게 표기하면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측값, 개수죠. 관측값이 x1, y1부터 xn, yn 이 지금 주어진 상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n으로 나눗셈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서 표본 분산을 계산할 땐 n-1로도 나누기도 했는데요. 여기서는 n-1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요. n-2로 나누는 값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MSE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mean square error라는 이제 그 단어의 이제 앞글자를 이제 따온 것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평균 제곱 오차가 되겠습니다. 즉, 이 값은 잔차 제곱합을 n-2로 나눈 값인데요. 이 값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또 다른 기호로 S제곱이라는 기호도 사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표본 분산을 표현을 하는 기호로 S제곱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기호를 유사하게 쓰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가
2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n-2로 나누는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값은 시그마 제곱이 얼마쯤 될까를 이제 추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값으로서 오차의 분산 시그마 제곱에 대한 추정량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쓴 것처럼 이 값은 단차 제곱합, 즉 SSE죠. 그것을 n-2로 나눈 값을 우리가 S제곱 혹은 MSE라고 쓰도록 하고요. 평균 제곱 오차라고 우리말로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n이 아니라 n-1도 아니라 n-2로 나누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세한 그 내용을 여기서 다루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왜 n-2가 되는지 하는 것을 그냥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2는 잔차 제곱합의 즉 SSE의 자유도라고도 부르는데요. 자유도가 이 경우에는 n-2가 됩니다. 자, 왜 n-2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면 좋으냐면, 자, 자료의 개수는 n개이지만 그 자료로부터 우리가 베타 제로가 무엇일까 추정을 합니다. 베타 제로 횟수로. 그리고 베타 원이 무엇일까 추정을 합니다. 베타 제로 횟과 베타 원 횟은 실제 베타 제로 베타 원이 아니라 자료로부터 추정한 값이고요. 그리고 잔차라고 하는 것도 이 추정된 값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값입니다. 따라서 이 값이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값하고 이 값이 우리가 이미 그 자료로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베타 제로 원과 햇과 베타 원 햇은 자료가 이제 그 마음대로 움직일 때 이제 이 값이 이제 그런 어떤 관계식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자, 두 값을 이제 그 자료로부터 정해졌기 때문에 이 두 값이 그 정해지는 그 관계식 때문에 자유도가 n이 아니라 두 개가 줄어든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수를 실제로 우리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잔차 제곱 합을 계산할 때는 이것을 추정을 했고, 이 추정을 할 때도 n개의 자료를 사용을 했는데 그 자료를 통해서 또 잔차 제곱 합을 이제 계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SS의 자유도는 n에서 2를 뺀, 즉 모수 두 개를 추정을 했기 때문에 추정된 모수의 개수를 뺀 값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기억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n-2로 나누게 되면 자유도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이론적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S제곱을 평균을 계산을 해보면, 즉 우리가 앞에서 이제 자료들을 하나만 생각을 했는데요. 자료를 이제 하나를 이제 가지고 S제곱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또 다른 또 자료를 생각을 해서 S제곱을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사실 여러 번 계산을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 즉 이 값은 표본에 의해서 표본에 의존하는 값입니다. 즉 표본에 따라서 바뀌는 값이기 때문에 스몰 s 제곱도 확률 변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평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평균을 계산해 보면 n-2로 나눈 값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을 해보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모집단의 여기서는 이제 오차가 되겠죠. 오차의 분산과 동일하게 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성질 때문에 우리는
n-1이 아니라 n-2로 나눈 값을 사용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SS2를 잔차 제곱합을 n-1로 나누게 된다면 이 녀석의 평균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자, S제곱에다가 n-2를 이제 곱한 다음에 n-1로 나눈 값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이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n-1로 나누게 되면 시그마 제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그마 제곱과는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정량은 불편 추정량이 아니라 바이어스가 된 그런 추정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n-2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왜 하필이면 n-2로 나누면 그렇게 되느냐를 이제 대략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자유도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사실은 그 S제곱, 이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면 평균이 그 시그마 제곱일 것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S제곱은 다음과 같이 파이제곱 분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평균 제곱 오차 S제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의 분포가 카이제곱 분포가 되고 그때의 이 카이제곱 분포의 자유도가 n-2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S제곱의 평균이 시그마 제곱이 되는 것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여기가 n-2를 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좀 긴 시간 동안에 그 선형회귀 분석 방법 중에서 제일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 단순 선형회귀 모형을 우리가 수립을 하고 그러한 이제 그 모형 하에서 관측값으로부터 회귀 직선을 추정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예제 1의 자료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제 1의 자료는 이제 어떤 이제 그 약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복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복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효과 지속 기간이 늘어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그 산점도로부터 그러한 이제 경향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때의 자료가 여기 있는데요. 자, 그때의 이제 그 자료를 통해서 그러면 산점도를 통해서 그 두 변수 x하고 y 사이에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러한 직선 관계가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순 선형회귀 모형을 이제 그 가정을 하고 그러면 회귀 직선이 어떻게 될까를 이제 추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 선형회귀 모형을 이제 그 모형 하에서 모수 추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모수라고 하는 것은 베타 0하고 베타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추정된 회귀 직선은 그러면 베타 0와 베타 1을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그것을 y 햇은 베타 0 햇 더하기 베타 1 햇이라고 이제 썼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복용량, 지금 여기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각각의 복용량 x 독립변수에 대해서 y 지속기간 response variable
혹은 뭐 종속 변수가 되겠죠. 그것이 얼마쯤일까를 이제 추정하는 양. 그것이 이제 y i 해시였습니다. 그것은 베타 0 햇 더하기 베타 1 햇 x i를 이제 의미합니다. 여기서 복용량은 이제 x1, x2 해서 여기가 x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관측값은 있지만 이러한 이제 회귀직선을 추정을 이제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모형화에서 관측값을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잔차 그리고 오차의 분산을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잔차는 이 i라고 썼고요. 그것은 yi에서 지금 방금 생각한 각각의 독립변수 값에 대한 추정량 차이가 잔차였고요. 오차의 분산에 대한 추정량은 스몰 s 제곱 혹은 mse 라고 하는 값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차의 분산은 우리가 앞에서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시그마 제곱이 얼마일까를 우리가 알고 싶다면 S제곱 정도일 거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선 모수 추정을 하기 위해서 베타 1 햇 계산하는 식을 떠올려 보면 S, XY, S, 더블 X 였습니다. 자, 이 값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X의 평균, Y의 평균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타 0 햇을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 보면 Y바 마이너스 베타 1 햇의 X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구하고 그 값을 통해서 S의 더블 X, S의 XY를 계산해서 그 값으로부터 베타 1 햇을 계산하고요. 그러한 값들을 통해서 베타 0 햇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리 일단은 결과를 보면 X바는 5.9, Y바는 15.1. 그래서 이걸 통해서 S의 더블 X, 즉 X들의 편차의 제곱의 합을 계산해 보면 40.9. 물론 이제 이러한 식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직접 정의를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S의 XY를 계산해 보면 뭐 이 식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 직접 식을 이용을 하자면 여기가 X죠. 네, 다시 쓰죠. 자, 그러면 112.1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을 이용하면 베타 1 햇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그 값이 2.74, 그 다음에 베타 0 햇을 마저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1.07이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정된 회귀 직선은 y 햇 이퀄 베타 0 햇 마이너스 1.07 더하기 기울기 2.74 x라는 추정 회귀 직선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각 복용량에 대한 지속기간의 추정량은 지금은 이제 일반적인 x에 대해서 그 회귀 직선상에서 값이 어떻게 될까를 추정한 값이고요. 각 복용량인 거니까 여기 있는 3, 3, 4, 5에 대해서 값을 계산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 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방금 계산한 베타 0 햇, 베타 1 햇을 이용해서 xi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네, 그 계산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추정된 회귀 직선을 이제 그리면 실제 관측값들하고 이 직선하고 관계를 보면은 가장 편차 제곱합 B가 최소가 되는 그런 직선이라는 것이 이제 그림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정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각각의 xi들을 생각을 해서 예측값을 계산을 하는 거죠. 이 값을 계산하는 식은 베타 0 햇 더하기 베타 1 햇 xi 여기 있는 값들을 3일 때, 4일 때, 5일 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잔차는 실제 관측값하고 이렇게 그 추정한 예측값과의 차이니까, 자, y하고 계산한 거의 차이, y하고 계산한 거의 차이 등등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잔차 제곱합 SSE를 계산을 해보면 63.65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자, 이 값을 n-2, 여기서는 n이 10이므로 8로 나누어 주면 7.96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이 값이 스몰 s 제곱 혹은 MSE 값인데요. 이 값을 통해서 시그마 제곱 모집단, 여기서 이제 오차의 이제 모집단이죠. 그것의 분산이 약 7.9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계산을 좀 하기 전에 지금 이러한 단순 선형 회귀 모형으로부터 우리가 추정한 모수의 추정량들의 의미들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 1 햇이 2.74라고 우리가 추정을 했는데요. 베타 1에 대한 추정이죠. 자, 베타 1 햇은 제 의미가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이죠. 즉, x라는 독립 변수가 1만큼 늘어날 때 종속 변수 y가 얼만큼 늘어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값입니다. 자, 근데 그 값이 2.74가 나왔다는 것의 의미는, 여기서는 x가 복용량이니까 복용량을 하나만큼 늘리면 y, 효과의 그 지속기간이 되겠죠. 자, 물론 이제 효과 지속기간 이긴 하지만 어떤 그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이제 효과 지속 기간이라기보다는 평균 효과 지속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 정한 과정을 보면 이와 같은 그 관계식을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때 그 엡실론에 해당하는 오차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고요. 이 값은 확률적인 어떤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y도 확률 변수가 되는데 평균이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i가 되고요. x라고 쓰죠. 여기서는 여기를 x를 썼으니까 시그마 제곱이 분산인 그러한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됩니다. 즉 실제 그 회귀 직선 상에서의 값은 y라고 하는 값의 평균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회귀 직선을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렇게 추정을 이제 하고 있기는 있지만, 이 추정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 값, 회귀 직선상에서의 값이 얼마큼 늘어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결국 베타 1의 의미인데, 베타 1 햇을 우리가 이제 추정을 이제 해서 2.74를 얻었다면 결국 이 값이 x가 1만큼 늘어날 때 이 전체 값이 2.74 정도 늘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값 전체는 y의 평균 값이므로 효과 지속기간의 평균에 해당할 텐데, 그 평균이 대략 x가 1만큼 늘어날 때 2.74 정도 늘어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그 선형 회귀 모형으로부터 회귀 분석을 통해서 그 회귀 직선을 추정을 하게 되면 그 관측값에 없는 x 값에 대해서도
y 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y의 평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다음과 같은 추정된 회귀 직선이 의미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즉, 이 추정된 회귀 직선에 대해서 어떤 x가 정해질 때 그 x를 이제 대입을 해서 얻은 값은 결국 실제의 그 모르는 어떤 회귀 직선이 있을 텐데, 그 회귀 직선 상에서의 값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 값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값을 이제 추정한 값이 될 텐데, 이 값이 평균 지속 기간이 되겠죠. 효과의 평균 지속 기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정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 어떤 x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예측을 하거나 추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x를 생각할 때 너무 그 범위를 넓히면 좀 곤란한 것이, 그 주어진 관측값들 x1부터 xn이 있을 텐데, 그 관측값들이 놓여져 있는 그 근처에서는 이런 추정된 회귀 직선의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값을 벗어나는 x에 대해서는 의미가 조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그 x1, x2를 보면 뭐 3이 제일 적은 값이었는데 3에서부터 한 9 내지 한 10 정도 그 사이에 있었는데요. 이 값을 벗어난 범위, 즉 3보다 굉장히 작거나 9나 10보다 굉장히 큰 x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곤란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x가 0이라고 하는 값을 생각을 해보면, 자, 그 약을 하나도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이 직선을 생각을 해보면 x가 0일 때 이 값이 마이너스 1.07 값이 됩니다. 추정 값이. 즉, 약을 복용을 하지 않으면 효과 지속 기간이 음수가 된다 라는 뭐 그런 의미가 될 텐데요.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그 상황이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 의미가 없는 결과를 얻은 이유는 지금 관측값에 해당하는 그 값들을 가지고 그 범위 안에 있는 x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귀 분석을 통해서 우리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관측값을 벗어난 x에 대해서는 이 안에 있는 자료만을 가지고 계산한 것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x가 굉장히 작거나 x가 아주 큰 그런 값까지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그 계산을 뭐 결과만 확인했는데요. 이 계산을 실제 R을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버 캠퍼스에 그 올려진 그 스크립트 파일을 이제 사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문제를 먼저 보면 그 조금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이제 그 문제를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그 복용량에 해당하는 자료, 그 다음에 효과 지속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는 이제 x, y라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계산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계산을 보면 평균을 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x 바라고 하죠. x의 평균. 미인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y 평균도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표본의 크기도 일단은 필요하겠죠. 나중에 x나 y나 지금은 표본의 크기가 동일한 상황인데요. x를 사용을 해도 좋고 y를 사용해도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s의 더블 x 값을 이제 계산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간편식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아니고 그냥 제곱이죠. 그냥 제곱의 합이죠. x라는 이제 그 벡터가 위에서 입력이 될 텐데, 그 x를 구성하는 이제 10개의 값을 제곱을 해서 그것을 다 더한 값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sum 괄호 안에 x제곱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n 곱하기 x바의 제곱과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s의 xy를 먼저 한번 써볼까요? 자, 이것은 sum x와 y 곱한 것들을 다 더하고 마이너스 n 곱하기 뭐 괄호는 필요 없겠네요. 여기서는 x바하고 y바를 곱한 것을 빼면 되겠죠. n을 곱해서 s의 더블 y도 뭐 계산을 한번 같이 해보죠. y제곱 마이너스 n 곱하기 y바 제곱인데 뭐 명확히 하기 위해서 괄호를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베타 1 햇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s의 xy를 s의 더블 x로 나누어준 값이고요. 베타 제로에 대한 추정값 베타 제로 햇이라고 쓰고, 이 값은 y바 마이너스 위에서 방금 계산한 결과에다가 x바를 이제 곱한 값을 빼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베타 1 햇과 베타 제로 햇을 보면 결과가 앞에서 우리가 그 슬라이드 파워포인트에서 확인한 값과 동일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추정된 회귀 직선을 우리가 추정을 했고요. 자, 이것이 이제 잘 됐는지를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형태로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 그림이 지금 관측값들을 이제 점으로 찍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계산한 라인을 이제 그어서 잘 계산이 됐는지를 이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리기 위해서 플랫을 이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랫에 x하고 y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오른쪽에 그 복용량, 그 다음에 지속시간, 뭐 지속기간 뭐 이런 표현은 같이 하는 김에 할까요? x 레이블로 하면 되죠. 이것이 복용량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 쪽에 있는 레이블 값은 지속기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해보면 일단은 점만 찍혀 있습니다. 그 산점도 그림이 그려졌고요. 여기에 이제 지금 방금 계산한 라인을 이제 추가해서 덧붙이고자 하는데요. 지금 x축의 범위가 뭐 3에서부터 한 9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직선을 그릴 때 x좌표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시퀀스를 사용을 해서 만들도록 하고요. 뭐 0에서부터 한 10 정도 하고요. 촘촘히 이제 하기 위해서 한 0.1 간격으로 값을 여러 개 만들어내고, 그러면 라인즈를 사용을 해서 x values가 이제 x 좌표가 되는 것이고요. 추정된 회귀 직선에서 y 좌표는 그 위에서 계산한 베타 제로 햇 더하기 베타 1 햇 곱하기 지금 방금 만든 x 값들을 이제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파란색으로 좀 그려보도록 하죠. 좀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블루
라고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 추정된 회기 직선식을 이제 그림을 같이 그렸는데요. 이것을 보면 시각적으로도 최소 제곱 추정이 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산점도에서 찍힌 점들과 직선이 제일 가까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볼 것이 예측값을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 예측값은 이제 요 식을 이용을 하되, 그 앞에서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모든 이제 범위 안에서 그 0부터 뭐 한 10 정도로 이렇게 다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관측값에 대해서 그 x들에 대해서 예측값을 계산할 때는 그 위에 있는 x들을 이제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얻은 값을 y hat이라고 우리가 표기하기로 했으니까 y hat은 베타 0 hat 더하기 베타 1 hat 곱하기 x가 되겠습니다. x가 위에서 그 처음에 관측값에서 x 값들입니다. 복용량에 해당하는 값이죠. 자, 그리고 잔차를 2라고 쓰죠. 잔차는 그 y 관측값에서 지금 방금 추정한 y 관측값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추정한 값의 차이가 되겠고요. SSE는 sum of 잔차를 제곱을 한 것이죠. 그리고 MSE는 SSE를 small m-2로 나누어준 값입니다. n은 앞에서 length를 사용해서 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프린트를 해보면 일단 그 y 하나 일일이 한번 일단 y hat을 보고요. 그리고 단차들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그리고 단차 제곱합 SSE 그리고 MSE를 한번 값을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추정값은 이와 같습니다. 물론 이 추정값은 이 그림에서 여기 x좌표에서 이 파란색 직선 위에 해당하는 점이 되겠죠. 이 관측값에 대해서는 이 직선 위 값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바로 추정된 회기 직선상에서의 값이 추정값이었습니다. 예측값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관측값과 이 직선 사이의 수직거리 차이가 잔차가 되겠죠. 잔차가 아래에 10개가 있습니다. 이 잔차 제곱합을 다 더해서 잔차 제곱합 SSE를 계산한 건 63 정도 나오고요. MSE가 7.95 앞에서 계산한 결과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R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앞에서 SS, SXX, SXY 계산을 했던 방법은 이제 이러한 이제 간편식을 이용을 했는데요. 자, 이 방법 말고도 우리가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같이 한번 보죠. 자, SXX는 x들만을 가지고 편차 제곱합을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뭐 미인이라고 썼는데 뭐 x바를 위해서 썼으니까 x바를 써도 되고요. 다음과 같이 표본 분산을 계산하는 바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근데 표본 분산을 계산할 때는 표본의 크기 n에 대해서 n-1로 나누어 준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제곱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앞에 n-1을 곱하면 됩니다. 혹은 정의를 그대로 써도 됩니다. x하고 평균의 차이의 제곱을 다 더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도 한번 계산을 하면 같은 값이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죠. length의 x-1에 곱하기 x
라고 써보면 40.9가 나오고요. S의 더블 X 위에서 계산하는 것도 40.9가 되고요. 썸의 X 마이너스 X 바의 제곱을 다 더해도 40.9 다 동일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S의 더블 Y도 비슷하게 우리가 식을 다양하게 쓸 수가 있고요. S의 XY는 정의를 그대로 이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쓰면 되고요. 베리언스를 이용할 수는 없으니까 이때는 코베리언스를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절에 있는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